네, 휴일을 넘기면서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는 이제 한 달 안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스타트를 끊었는데 황교안, 오세훈 두 유력 주자에게 출마 자격 자체가 있느냐를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나이트 포커스 두 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나눈 한국당 전당대회 이야기들은 당사자들의 결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입당한다고 다 출마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주제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227 전당대회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당원 제25조, 제26조와 이에 따른 당규 제9조에 따라서 당대표 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후보 등록 신청일 기준 당원인자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자격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황교안, 오세훈 후보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헌 당규 그 자체를 갖다가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이야기를 갖다가 형식주의적인 그런 논리로 치부하는 것은 그것은 비례위원장으로서 용납을 못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역사의 흐름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합니다. 탄핵 당시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낸 분이 우리 당의 인적 쇄신 대상이 아닌 영입 대상이 되는 현실이 너무 서글픕니다. 나는 다릅니다. 나는 예외요. 그것이 특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애초부터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없는데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발생하는 권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회의 이제 충정에서 하신 말씀일 텐데 비공개로 해서 내부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 정도 하시고. 네, 업무 대하겠습니다.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출마하셔가지고 정말로 이 침체에 빠진 또 이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뿐만 아니라 오세훈 전 시장도 문제입니다. 지금 다 입당한 지 3개월이 안 됐어요. 입당한 지 3개월은 돼야 한다는 게 우리 당원 당규의 정신입니다. 아마 본인들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입당할 땐 당연히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입당한 지 3개월이 안 되면 출마를 못합니까? 두 사람 다 너무 늦게 입당을 했다는 건가요? 당연 당규상 그런 규정을 내세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당원 6조에는 피선거권 공직 후보자 추천을 받을 권리가 당협 임원이 될 권리는 책임당원에 한한다. 이런 네. 규정이 있고요. 네네. 당원 26조에는 당대표 선출에 관한 비탁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규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 등록 신청일 당일에 당원인자는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두 부분이 좀 상충돼요. 네. 책임 당원이어야 한다라는 규정과 당원이면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한선교 지금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인데요. 네. 한선교 의장이 유권 해석을 내놓은 거에 따르면 두 사람 다 출마가 가능하다. 그러면 되는 건 바로 출마가 가능한 건가요? 한성교 지금 의원이 지금 전당대회 의장 겸 해서 또 지금 상임전국위원회 위원장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 당헌 당규의 유권 해석을 상임전국위원회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상임전국위원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당 소속의 기초단체 장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한 350명 가까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소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 해석 내리기가 사실상 힘들다. 그렇다고 하면 언제까지 이걸 방치할 수 없으니 내가 상임전국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물론 뭐 이것이 앞으로 자기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상임전국위 위원들이 반대한다고 한다면 무효가 될 수 있지만 본인이 해석했을 때는 앞서 우리 장성철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원 당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원인자가 지금 그 대표에 출마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자신은 그 봤을 때는 두 분의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전 총리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이 지금 출마 자격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금 상임전국위원장의 입장에서 내린 결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본인은 지금 일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사실상
또 유권 해석을 토수한 상태입니다. 대표성을 띈 인물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게 법리로 따질 문제지 논쟁할 부분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말을 서로 아끼는 것이 맞습니다. 말을 서로 아끼고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이것을 뭐 법리 해석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건 좋은데, 저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당헌 당규가 있는데 당헌 당규 그 자체를 갖다가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일종의 말하자면 그것을 지키자는 이야기를 갖다가 형식주의적인 그런 논리로 치부하는 그것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용납을 못합니다. 선관위에서 일단 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여러 의견을 모으고 분석하고 또 그다음에 다른 의견들을 존중해 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또 당헌 당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비대위에서 굳이 더 이상 논란할 이유는 없다. 네, 법리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는 건데 지금 법리적으로 충돌한다는 거 아닙니까? 당헌 당규를 가볍게 여기는 거 용납할 수 없다는 거는 어느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비대위원장님의 복잡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것도 있고요. 네. 본인도 출마를 검토했었는데 출마가 좀 무산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좀 불편한 것 같고요. 또 도로 침박당이 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 걱정, 이 세 가지가 네. 포함된 말씀 같습니다. 네, 뭐 박관용 선관위원장이 황교안 전 총리를 좀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헌 당규에 대한 유권 해석이 전국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태라서 일단 그 지금 선관위원회에다가 지금 토소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제 그러니까 박관용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총리까지 지내고 당을 위해서 입당한 사람인데 형식 논리로 접근하면 국민에게 욕먹게 될 거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황교안 전 총리를 둘러싸고 있는 출마 자격의 논란 자체가 사실 부질없는 것이다. 네네.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직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 자격 이야기 있다 하더라도 아직 선거관리위원회 정식적으로 논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편파성이나 공정성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아마 반영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뭐 한 말씀 덧붙이자면 당헌 당규는 정치적인 약속이거든요. 네. 이거는 좀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 오늘 비대위에서는 당헌 당규 해석을 놓고 공개적으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어떤 의원들이 각각 어떤 의견을 내놨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당헌 당규와 관련되는 규정은 모든 당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어느 누구도 예외적으로 해석되거나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 정치인이나 유력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당헌 당규가 간대한 것입니까? 하지만 예외를 적용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한 선거입니까? 누구든지 출마하셔가지고 정말로 이 침체에 빠진 또 이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느 한 사람도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기도 네. 하고 누구든지 출마를 하셔라. 네. 결국에는 어느 한쪽 편에서 편을 들어주는 이야기라고 읽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그 비대위 장면 보면서 떠올렸던 것이 과거 김무성 당대표 체제의 최고위원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봉숭아 학당을 본다고 그랬는데 그 모습을 간만에 이제 다시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어떤 지금 의미세요? 예. 이 지금 사실 그 비대위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일종의 원칙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아까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이제 지금 대구 경북 특히 소위 말하는 친박계에 가까운 네.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현실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만큼 이 지금 자기 당 대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아주 다들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지금 룰이 바뀌어서 단일
지도 체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에게 상당한 권한이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이번에 당 대표가 되시는 분이 내년에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천권을 지게 되면 아마 당을 장악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년 총선에서 최소한 본전 이상만 하게 되면 이분이 아마 사실상 개인의 당으로 만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2022년에 예정되어 있는 대선과 관련해서 당내 대권 경선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분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런 정도로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종의 절대 반지를 끼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당대표 한 명만의 절대 반지가 아니라 이 지금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명줄이 달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의원이나 원외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어느 쪽에 줄을 서느냐, 내가 믿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좀 더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이야기하면 개파의 사활이 걸린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지금 게임을 룰을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 없는 이 지금 지금 경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개파 갈등 없는 전당대회를 만들자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개파 갈등이 아주 파열음으로 터져나오고 있다는 해석이신데요. 그렇죠.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이 개파 갈등보다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공천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논란이 발생을 한 근본 원인은 김병준 위원장의 오락가락한 행보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황교안 총리 입당을 환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되면 도로침박당이 된다라는 걱정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와 홍준표 대표는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본인도 출마를 고려하는 듯한 그런 행보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황교안 총리와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비대위에서 출마를 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순간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당대회 시작하기 전에 이미 난장판이 되는 거죠. 박관용 선거관리위원장의 말씀처럼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당 당권 주자들, 당사자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있을까요?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 책임당원 자격 여부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요. 해당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 정당은 법치주의를 가장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헌 당규는 헌법과 법률과 같은 것인데 비상대책위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법치주의 원칙에 맞는 당헌 당규에 맞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 앞으로 예외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과거에 그 최순실 사건이라는 것도 그런 일탈 행위.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여러 가지 법적으로 나 이런 게 좀 우리가 볼 때 일탈 행위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입장인데 그걸 굳이 이렇게 예외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 자격 논란에서 논쟁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대위에서 잘 결정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을 잘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원칙입니다. 우리가 지금 맨날 법치 실종이라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규칙을 어겨서야 또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경기에서 선수 자격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뿐만 아니라 오세훈 전 시장도 문제입니다. 지금. 네, 주호영, 안상수, 황교안, 김진태 네 사람의 목소리 차례로 듣고 왔는데 이제 한 사람씩 찝어서 조금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다 출마하실 분들이 본인들이 가장 좋은 그러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 후보들에 대한 견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중에 조금 눈여겨볼 만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저는 황교안 전 총리의 지금 이 사태에 대한 인식 자체인데요. 본인이 그러니까 일요일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나는 법조인이다. 그래서 당헌 당규 앞뒤를 보면 답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절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에 지금 그 율사 출신들
지금 전당대회 후보 중에 한 명이 주호영 의원 아닙니까? 주호영 네네. 의원은 이것은 이 지금 보수주의를 지금 예.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숭대한 사태로 인식한다는 것 자체죠. 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의견이 맞다, 절대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인식 자체가 과연 얼마만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거냐는 네. 문제입니다. 아마 본인은 좀 상대적인 그 여론의 우위를 얻고 이 정도는 밀어붙여도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만약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보수의 혁신 더 나아가서 보수 통합에도 상당한 저는 좀 문제가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박문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군 중에서 5명이 법조인 출신이에요. 그렇다면 이 당헌 당규에 대한 각자의 법리적 해석은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후보자들은 이제 입을 다무시고 비대위에서 결정 내도록 그렇게 심판을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대위 결정은 그러면 내일 나오는 겁니까? 글쎄,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내일 지금 비대위가 아니라 선관위가 내일 오전에 결론을 아마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네. 박관용 선관위원장 말대로 두 사람 다 출마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을 좀 해볼 수 일단 있겠죠. 박관용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선관위 위원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속단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지금 그 앞서 우리 장성수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마 이 부분이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이다. 네. 물론 공당이기 때문에 원칙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이거는 또 정당은 또 정치의 무대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만약에 해서 특정 후보 유력한 후보들 지금 범보수 지금 자기 선두를 다투는 2명의 후보의 거취와 관련된 문제를 만약에 원천 봉쇄를 해버릴 경우 네. 그 정치적 후폭풍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아마 슬기롭게 정치적 해법으로 마련해서 이 사태를 끌고 나가는 것이 전 자유한국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네.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선관위가 어떻게 결정을 하고 네. 그 결정을 비대위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정책으로 푼다고 했을 때 당사자인 한교안 전 총리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다른 지금 당권 후보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그런 낮은 자세의 모습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낮은 자세의 모습, 당사자들의 그렇죠. 겸허한 자세가 조금 필요하다. 저는 현재 이런 한국당의 전당대회를 앞둔 분위기를 보고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저는 그 미세먼지가 몰려오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후보자들끼리 지저분한 발목 잡기 정쟁이 시작됐거든요. 군대 면제가 의심스럽다, 선거 네. 패배에 책임이 있다, 당이 어려울 때 당신은 뭐 했냐, 네. 이런 식의 인신공격성 정쟁이 난무하고 있어요. 네. 한국당과 보수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각 계파 간에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대한 반감보다 더 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문으로 모두 힘을 합치자라고 외쳐도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를 않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후보들 가운데 이러한 한국당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분이 보이질 않아요. 네. 저는 무엇보다 이 점이 가장 우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앞서 이제 소장님께서 출마하기도 전부터 안 된다라고 말해버리면 이번 전당대회가 뭐가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그 부분이 딜레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병준 위원장의 오락가락한 행보가 네. 이 논란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본인께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당이 전당대회를 축제회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잘 결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헌 당규 자체가 이렇게 네. 조금 이해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면 이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사실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당헌 당규가 이렇게 모호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정당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3개월 동안 그러니까 당비를 꼬박꼬박 내는 그 책임 당원이 되어야만 일종의 공직 그 후보자 추천이라든지 네.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그러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당으로서의 이렇게 근간을 만들어가는 측면은 맞지만 네. 그러나 중요한 대통령 선거라든지 아니면 총선을 임박해서 이 당의 새로운 피를 수혈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조항 자체가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융통성 있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목인데 이 부분이 결국은 지금 유력 주자
두 명의 이 거치 문제와 관련되다 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또 이 뭐 개인 의원 또는 개파의 사회적 이해까지 맞물리면서 이것이 상당히 꼬이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식으로도 그러니까 이렇게 모호하게 규정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그것을 풀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여력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모호하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적 해법을 분명히 찾아야 되는 것이 지금 한국당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나 지도부의 정치적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몫은 그 선관위와 비대위의 몫으로 남기고요. 후보들은 이제 그 결정을 따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전당대회는 과거냐 미래냐라는 싸움이 되어야 하거든요. 한국당과 보수 우파가 나가야 될 비전, 나가야 될 방향들을 갖고 서로 격렬하게 싸우는 장소가 돼야지 출마해라,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싸움은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여권에서는요,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뭐 황나땡 뭐 이런 신조어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황교안 나오면 땡큐 뭐 이런 말이라고 하는데 여권에서 이렇게 반기는 경우라면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또 피해야 되는 뭐 그런 전략상의 변수가 된다거나 이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황나땡은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오면 땡큐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탄핵과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에 가둬놓을 수 있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생각한 것 같은데요. 내일 10시 반에 황교안 총리가 그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른 감이 있어요. 아직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안 났는데 출마 선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정치적으로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명분을 뭐 통합과 다시 젊은 한국 이런 거를 내세우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황교안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한편 그 통합진보당 대책위 소속의 옛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요. 황교안 전 총리를 구속 수사하라 오늘 국회에서 이런 촉구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즉시 수사하라.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여투쟁의 업적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자랑하며 자유한국당의 당권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은 법률 근거가 없는 초법률적 판단이자 정치결사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파괴한 반헌법적 행위였음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처럼 황교안 전 총리의 인생 결말도 구속과 감옥행이 될 것이다. 최근에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현실 정치 행보 시작하면서 통진단 해산시킨 장본인이 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보수 이미지를 아주 굉장히 거두는 그런 효과를 받았는데 이게 과거 통진당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고발감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 봐요. 그렇죠. 뭐 지금 그 황교안 전 총리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 그 소원을 제기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입장에서는 그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지금 이 부분을 자신이 치적으로 내세우느냐고 한다면 황교안 전 총리가 상당히 이 정치적 초보고 하다 보니까 강한 야당을 이끌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세운 카드가 바로 통합진보당은 내가 했다. 내가 모든 걸 다 맡고 있다. 그때 아무도 이 지금 정부 내나 여당 내에서도 그걸 갖다가 이석기 사태를 지켜만 RO라는 혁명조직이 막 바로 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총대 메고 했다. 소위 말해서 자신의 정치적 결기 강단,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앉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의 전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 황교안 전 총리가 자신이 한 행위라고 이야기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다시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지만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마 본인 입장에서 자신의 보수적인 정체성을 강화해주는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로 아마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장은 전당대회에서는 아마 이 지금 과거 통진당 해산
재단의 장본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고발되는 부분은 네. 크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논란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경우에 네. 대선 가도에 갔을 경우에는 과연 이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부분이 역사적인 이 심판의 대회에 한번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한 상황에서는 지나친 보수성의 정체성이 강화가 오히려 확장성을 제한하는 일종의 양날의 칼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당권 경쟁에서는 크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지만 대권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근데 이 이런 부분에 소식인데. 대해서 김미 전 통진당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싶은데요. 아주 저주의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반헌법적이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인 것 같고요. 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의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SNS에서 조강지처라는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 자세히 어떤 이야기를 한 건가요? 나는 뭐 누명을 쓰고 쫓겨난 조강지처다. 다시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얘기만 하면 이렇게 막말 논란으로 번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상대방 쪽에서 좀 공격하는 부분도 있는데 본인께서 좀 더 조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누명 쓰고 쫓겨난 조강지처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이니까 성평등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여성 비하를 운운하는지 어이가 없다. 이제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비슷한 논란이 과거에도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당한 저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공교롭게도 자유한국당이 전국 여성 특별위원회라는 회의가 열린 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젠더 감수성 자체가 상당히 지금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지난 대선 과정에도 제기됐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뭐 자신이 자서전에 나왔던 대지 발정제 그리고 또 뭐 장인 어른을 장인 영감탱이라 부른다든지 네. 설거지는 하늘이 내린 여자의 일거리라든지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본인은 상당히 친서민적이고 소탈한 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궁금한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특히 네. 지금 보수의 그 정파 입장에서는 젊은 세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성들에 대해서 좀 더 상당히 확장성을 넓혀 나가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젠더 감수성이 지금 시대 추세가 너무 현격이 떨어진 분을 당대표로 모시려고 할까? 당원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오늘 전당대회 이야기와 함께 또 하나 이슈에 오른 게 이해 충돌입니다. 원래는 손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 이야기에서 시작됐던 이해 충돌이 지금 거꾸로 자유한국당에 지금 민주당이 포화를 퍼붓는 모양새예요. 민주당으로서는 물타기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공격할 포인트였죠. 그러나 집권 여당으로서는 좀 저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로 저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네. 상대 당에게 한 얘기들을 자기 당에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내용을 조금 볼게요. 장제원 의원은 예결위 한국당 간사를 맡으면서 지난해 예산소위 회의에서 역량 강화 대학의 예산 지원을 늘려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역량 강화 대학 안에 장제원 의원의 형이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고요. 송원석 의원은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데 김천역을 지나가는 남부 내륙철도 또 중부 내륙철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건설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많이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김천역 바로 앞에 본인과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4층 상가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비슷한 논리로 이해충돌 의혹을 좀 제기할 수 있지 않나요? 뭐 이해충돌을 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정치적인 저희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에 대한 물타기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일단 네. 장제원 의원이 지금 주장하는 역량 강화 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려야 된다. 앞서 우리 앵커께서 설명하셨지만 사실 형이 지금 이 운영을 하고 있는 대학이거든요. 그것이 지난해 교육부의 이 지금 대학 역량 진단 평가에서 지금 역량 강화 대학으로 이렇게 지금 되는 바람에 10% 정도의 정원을 감축해야 돼요. 네. 근데 여기 지금 한 전국적으로 4년제 대학이 30개가 지금 걸렸는데 그럼 그 대학에 대해서는 그냥 교육부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버려 둘 거냐? 네. 어떤 식으로 예산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장제원 의원의 발언에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해명을 들어보면
지금 사실 그 이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역량 제한 대학으로 지금 역량 강화 대학으로 된 대학들이 주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고 상당히 지방 대학의 어려움을 나름대로 대변한 것일 뿐이지 뭐 자신의 형이 지금 총장으로 있는 대학이 네. 거기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다는 이야기고요.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천역이 사실은 경부선 김천역이 KTX가 생김으로써 상당히 많이 상권도 죽고 상당히 그 주변이 많이 침체됐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원으로서 그 김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 내륙철도의 분기점을 경부선 김천역으로 갖고 오자는 이야기는 지역구원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냐. 저는 뭐 그 이야기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국회에 이런 그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네. 없다 보니까 이러한 식으로 지금 상당한 의혹은 제기되는데 해명원대로 보면 또 일리가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왜? 구체적인 잣대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제에 저는 이 이해충돌에 관한 이 관련된 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의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한국당은 앞서 장성철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물타기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박광훈 의원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물타기 쇼잉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40여 년 전 부친이 매입하여 유산으로 물려준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혜원 의원의 이 부동산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권력 남용인 범죄 행위를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또 가족이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예결위 간사 활동 자체를 이해 충돌로 몰아붙여서 손혜원 의원의 직권 남용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사건은 범죄이고 그리고 자당 의원들의 이러한 부분은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해 충돌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사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가족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예결 간사를 하면서 권한 행사를 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고, 또 한 사례는 송원석 의원이 김천역 관련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김천역 앞에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이 있어서 이것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권한이 이용됐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은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을 해야 된다.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야가 입장이 바뀌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아예 국회의원 전부 다 전수조사해보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표창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렇게 조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제원 의원과 송원석 의원의 발언 내용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 충돌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다른 의원들이 얘기하도록 내뒀어야지 네. 본인들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예결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 좀 공격받을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금 박영선 의원은 이해충돌 의혹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창원 의원은 전수조사를 네.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이해충돌 관련해서 좀 법안이 꼼꼼하게 마련이 돼야 네. 되지 않느냐 이런 네. 말씀하셨잖아요. 전수조사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저는 뭐 전수조사 하자는 뭐 주장은 상당히 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저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입니다. 사실 지난번 이제 김기식 의원의 그 금감위원장 임명 때 이 외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전수조사하자고 또 허지부지 돼버렸잖아요. 네. 사실은 이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이야기는 지난번 그 부정청탁 방지법, 이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이 이 제정될 때도 사실 이 조항이 정부안에는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의원들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제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빼버렸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여야 통틀어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전수조사가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그 잣대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사
했다고 합시다. 했을 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의 사업을 할 때 어느 몇 킬로 반경 안에까지는 그럼 10킬로는 그러면 이해 충돌이고 이해에 걸리는 거고 11킬로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잣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상당히 뭐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네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차제에 예를 들면 김영란법에다가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기준 이런 걸 갖다가 먼저 네. 만들어서 거기서 다음부터 이제 그 법이 공포되고 난 뒤부터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치 자칫 아무런 지금 잣대가 없는 상황에서 네. 그냥 전수조만 들컥했다가는 더 큰 혼란과 정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잣대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김영란법 안에 이해충돌 방지법을 좀 보완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오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무란다 이런 뭐 논평까지도 내놨던데요. 이번 뭐 일련의 논란을 계기로 조금 정비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